사라진 집. 지금 말하는 사건은 3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나는 당시의 충격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만 미리 밝혀둘 것은 지금까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도 해결의 여지가 있을지 혹은 비슷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 있기나 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다. 상점 점원인 나는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 내 이름은 폴 제너. 드로브리지 크레선트 모모 번지에 살고 있다. 정확한 주소까지 밝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내 신상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내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사람이지 몽상가가 아님을 알리고 싶어서다. 또 10년 전 1월의 어느 날 밤 내가 겪은 일을 꾸밈 없고 소박한 언어로 쓰고 있다는 것도 밝혀두고 싶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도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루 종일 음침하고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고 오전부터 거리의 가로등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퇴근길에는 안개가 더욱더 짙어져서 밤에 딱히 외출할 만한 일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저녁 내내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작은 거실에 앉아서 월요일 아침까지 쉴 수 있다는 느긋한 기분으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 아내인 메리의 말을 듣고 그날 밤 내로 써서 보내야 하는 편지가 있다는 것이 기억났다. 늘 우리 아이들한테 큰 관심을 보여준 시골의 나이든 친척 한 분에게 보낼 편지였다. 세심한 성격의 아내는 다음 날이 그 친척의 생신이니까 일요일 아침편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솔직히 성가신 일이었지만 메리가 늘 챙겨온 일이기 때문에 나는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그날 저녁 내내 흥분을 하거나 상상력을 부추길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우표를 붙인 편지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을 열었을 때 집 앞까지 몰려들어 회색의 벽처럼 버티고 있는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난간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의 아담한 집에서 1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와서 좀 보라고 작은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다.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세요, 폴. 그녀가 농반 진반으로 말했다. 정말 굉장하네요, 안개가. 그러게,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나도 웃으면서 대답했다. 여보, 우체통은 광장 끝에 있으니까 난간을 따라가면 문제 없어.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나는 초조하게 덧붙였다. 근데 대문은 조금 열어놓고 가야 되겠는데? 돌아와서 조용히 들어오게 말이야. 열쇠를 탁자에 올려놓고 나왔거든. 내 말에 메리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현관문을 닫고 대문까지 성큼성큼 걸어갔다. 대문 바로 앞에서 광장 쪽으로 등을 지고 서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우체통까지 갈 수 있다. 붙어있는 집 9채 가운데 우리 집은 3번째다. 그러니까 6채만 더 지나면 우체통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집집마다 대문에 장식물이 달려 있으니까 우체통까지 6개의 장식물을 더듬어 가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짙은 안개는 난생 처음이어서 만만치 않은 모험이었다. 광장 한복판에 있는 가로등은 불빛만 희미하게 보일 뿐 가로등 자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6개의 대문을 세면서 마지막 난간 끝에 다다랐다.
우체통은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나는 말 그대로 포탄처럼 빠르게 세 발자국을 옮겼다. 예상대로 우체통에 멋지게 도착하고 나니까 내 판단력이 제법 대견스러웠다. 우체통을 더듬거려서 입구를 찾은 뒤 편지를 집어넣었다. 지금까지는 아주 평범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기를 바란다. 나는 관찰력이 예리한 편이어서 우체통의 입구가 광장의 정면, 그러니까 도로 방면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우체통 입구에 오른손을 뻗었으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쪽은 광장 쪽이 분명했다. 익숙한 난간이 시작되는 곳까지 가려면 곧장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체통에서 손을 떼고 막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모퉁이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가 나와 부딪히더니 미안하다고 중얼거리고는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 우연한 충돌 때문에 나는 빙글 돌아 옆으로 튕겨나갔다. 즉,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사실이다. 한 발자국을 떼어보니 도로의 연석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엉거주춤 다시 뒷걸음질을 쳐서 보도의 가장자리를 따라가려고 애썼다. 1, 2분쯤 뒤에 보도를 지났다는 확신이 섰고 천만다행으로 곧바로 대문의 장식물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아니, 그런 것 같았다. 다시 자신있게 걸어가다 보니 어느 집 앞에서 난간 위로 담쟁이가 만져졌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집이다. 나는 거리낌 없이 대문을 열고 마당의 작은 길을 따라 재빨리 현관문에 다다랐다. 우리 집이 맞다. 문을 잠가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손을 대자 문이 스르르 열렸고 나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모자를 벗어들고 돌아섰다가 이상하게도 모자거리가 아주 낯설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무척 당황한 나는 들키지 않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이곳이 누구의 집인지 궁금해졌다. 모자를 든 채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멈춰서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런데 누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가까운 방에서 낮고 길게 늘어지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누구라도 섬뜩한 공포를 느낄 정도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곧이어 연약하고 아기가 없는 남자의 탄식이 들려오자 나는 솔직히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바로 아래쪽에 방문이 보였다. 살며시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신음하는지 곧바로 알 수 있을 터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용기가 생겼다. 나는 우선 모자를 내려놓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갔다. 우리 집과 똑같은 구조였다. 아이들의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까지 이어진 계단도 똑같았다. 기이한 신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마침내 지하실에 내려간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으로 다가갔다. 무모하게 방문을 살짝 미는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가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바다의 노래였다. 바람아 불어라. 이 노래와 비슷한 노래 같았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나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방 안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바보처럼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본 광경은 바로 이랬다. 벗겨진 벽지가 흘러내리고 천장이 새까만 버려진 방. 그 한가운데 사각의 검은 병과 유리잔이 놓인 탁자가 있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왼쪽 손 가까이에서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다. 지금도 그때 본 방 안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 남자가 하도 흉하게 생겨서 마치 사람이 아니라 악몽에서 튀어나온 끔찍한 괴물 같았다. 탁자의 가장자리를 움켜잡고 있는 아주 기다란 팔, 떡 벌어진 어깨 사이에 박힌 커다란 머리와 붉은색 머리카락, 도저히 코라고 할 수 없는 코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몰려서 반쯤 감긴 듯 치켰던 두 눈, 그리고 두툼한 입술. 그러나 내가 맨 처음 본 것은 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두 사람이었다. 남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들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었다. 이상했던 것은 두 사람 다 각자의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중 젊은 남자는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갈까지 물려 있었고 여자는 팔만 의자에 묶여 있었다. 눈을 감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여자는 기이하게 울부짖었는데 이 소리는 맞은편 남자의 쉰 노랫소리와 뒤섞였다. 남자는 불결하고 잔인한 판관이고 결박된 남녀는 그의 죄수라는 것이 내가 그 광경을 보고 맨 처음 느낀 인상이었다. 남자는 노래를 멈추고 사각의 병에서 유리잔에 따른 액체를 들이켜고는 다시 탁자의 가장자리를 움켜잡고 노래를 불렀다. 그 사이 내가 눈여겨본 여자는 금발에 화사하게 꾸민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줄곧 눈을 감은 상태였고 그 옆에 결박된 남자는 맞은편의 섬뜩한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이 자식아. 빨강머리 남자가 말했다. 팔다리를 꼼짝 못하는데 입만 나불거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래? 에? 무슨 짓을 하고 싶으냐 이 말이야? 물론 결박된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검붉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완전히 얼이 빠진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저 문틈으로 훔쳐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너희 둘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에? 사랑? 빨강머리 남자가 소리쳤다.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의심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안 그러냐? 나 몰래 둘이서 날마다 만나왔잖아. 그래서 네 놈이 내 여자를 빼앗았다 이거지? 그러자 여자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였다. 딕은 아무 죄도 없고 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요. 거짓말 마. 남자는 탁자가 부서질 만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는 고함쳤다. 넌 언제나 거짓말만 했어. 네 아버지가 너를 나한테 주었을 때부터, 너와 결혼했을 때부터 넌 입만 열면 모두 거짓말이었지. 넌 언제나 날 증오했어. 내가 눈에 띄기만 해도 몸소리를 쳤잖아.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미년이 칼로 나를 후벼 파는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내가 얼마나 숱하게 느꼈는지 알기나 하냐? 못된 것. 결국은 네가 날 증오하는 것만큼 나도 너를 증오하게 되었어.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때 남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리가 짧은 난쟁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나는 그의 다부지고 육중한 몸뚱이가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을지 생각하고 몸소리를 쳤다. 그는 유리잔에 든 것을 맞은편 젊은이의 얼굴에 뿌렸다. 이가 좋은 술만 버렸네. 하지만 전현이 네 놈을 보는 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너희 연놈을 죽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그가 유리잔을 들고 상대방을 노려보며 덧붙였다. 근데 그냥 죽이는 건 너희한텐 너무 과분하단 말씀이야. 그가 어슬렁거리며 난로 쪽으로 걸어가더니 이글거리는 불길을 휘저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보이는 한쪽 구석에서 장작에 들어있는 듯한 커다란 마대자루를 사뿐히 끌어왔다. 그는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벌일 것처럼 마대자루를 난로 가까이 끌어다 놓고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 나는 여전히 연극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최고의 밤을 만들어주지. 이윽고 그가 말문을 열었다. 내가 뒤에서 낚아채지 않았다면 너희는 나한테 더 심한 짓을 했겠지. 하지만 나는 늘 준비하고 기다려왔다.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말이야. 그리고 며칠 전에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어. 오늘 밤 너희 연놈은 끝장이다. 내일이면 난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죽을 때도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거지.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요. 여자가 말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하다니 기가 막히는구만.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너는 음흉하게 날마다 이놈과 나를 비교해왔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는 꾸부정한데 놈은 늘씬하지. 나는 빨강머리인데 놈은 윤기 나는 검은 머리고, 내 꼬락서니는 이런데 놈은 또 얼마나 잘생겼냐. 그가 자신의 얼굴을 마구 후려치며 말했다. 여자들이 직업하는 이 몰골,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희생양을 앞에 두고 갑자기 얼굴을 감싸고 신음하는 그 남자의 모습은 너무도 생경하고 처량했다. 내 평생 그토록 고뇌에 사로잡힌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혐오감이 드는 동시에 연민이 느껴질 정도였다. 잠시 후 그는 병을 움켜잡더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유리잔에 따라 들이켰다. 그러고는 이제 일을 끝내야 되겠다는 듯이 병을 난로불 속으로 집어던졌다. 곧이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고 여자의 휘둥그레진 눈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공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둘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가 만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집을 불태워버릴 거다. 빨강머리의 난쟁이는 계속 말했다. 이거 말이야, 다 계획해 놓은 거야. 오늘 밤 너희들은 죽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이나 잘 봐둬. 이 집이 곧 너희 연놈의 화장터가 된다, 이 말씀이야. 정말 맹세해요. 여자가 초조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할게요. 저희를 풀어주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제발이요. 제발. 딕을 위해서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뭐라고? 딕을 위해서라고? 난쟁이가 으르렁거렸다. 그게 네 년의 본색이야. 네가 어떤 여잔지 증명하는 거라고.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있잖아. 둘이 함께 죽으니까 말이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극장 객석에 앉아서 그 끔찍한 장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다. 난장이한테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문을 좀 더 열고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조바심이 났던 것 같다. 우리 집, 아내, 조용한 방에서 잠들어 있을 아이들. 나는 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처음 보는 세상 속으로 곧장 들어온 기분이었다고 할까. 이윽고 난쟁이가 움직였다. 오른손에 무엇인가 단단하고 고든 물체를 움켜쥔 난쟁이가 묶여있는 남자 쪽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의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난쟁이에서 여자 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나는 두 번의 동작을 보았다. 난쟁이는 왼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후려쳤고 촛불에 반짝이는 물체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서 오싹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가슴에 내리 꽂았다. 젊은 남자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명의 빛이 타오르는 듯 하다가 이내 죽음 속으로 사그라졌다. 남자의 얼굴이 축 늘어졌고 눈이 감겼다. 그와 동시에 여자가 죽음의 합창처럼 비명을 질렀다. 난쟁이는 여자의 비명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자기가 한 짓을 감상하듯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허공을 찢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비명이었다. 그제야 난쟁이는 비명소리에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았다. 그 순간 내가 본 것은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뭔가를 손에 쥔 남자가 돌진할 태세로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는 모습이었다. 바로 그때 나도 모르게 나는 문을 열고 고꾸라지듯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나처럼 약해 빠진 평범한 사람이 그 광인과 싸울 수는 없었을 테니까. 나는 뒤에서 그의 목과 얼굴을 움켜잡고 무슨 말인지 마구 소리쳤다. 다행히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난쟁이는 누구한테 공격을 받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서 빠져나가려고 또 내가 누군지 보려고 몸부림쳤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목과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머리를 짓눌렀는데 그때는 이미 내가 살기 위해 벌이는 싸움이었다. 우리의 격렬한 몸싸움 때문에 의자에 묶여있던 여자까지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난쟁이의 저항이 사라진 것이 느껴졌다. 마침내 내가 그를 물리친 것이었다. 무릎을 꿇고 가쁜 숨을 몰아쉬느라고 그때 방안이 어떤 광경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다. 다만 빨강머리 난쟁이가 널브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은 것만 기억한다. 그리고 오싹하게 의자에 묻힌 채 쓰러져 있는 사람도 기억난다. 그 사람이 여자이며 두 팔을 뒤로 단단히 묶인 채 마구 울먹였던 것도 기억난다. 난쟁이는 큰 타격을 받았는지 빨갛게 물든 칼을 떨어뜨리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내가 간신히 일어섰을 때 여자는 자기를 죽이러 온 또 다른 악한을 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녀는 겁에 질려 속삭였다. 저 착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여기 들어온 겁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기 의자에 묶인 남자를 좀 봐주세요. 그녀는 목맨 소리로 말했다. 아직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펴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나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다시 볼 필요도 없었다. 그 불쌍한 친구는 분명히 죽은 몸이었다. 그 충격은 강렬하고 생생했다.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녀에게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저 좀 풀어주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만질 수 없었다. 대신에 조끼 호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는 고상하고 멋진 주머니 칼을 빼들었다. 그 칼로 그녀의 결박을 풀었다. 밧줄이 하얀 맨살을 얼마나 잔인하게 파고들었는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잠시 후 힘없이 팔을 양옆으로 흔들어 보던 그녀가 눈을 뜨고 힘겹게 손을 들어 관자놀이를 눌렀다. 저 어쩔 생각이세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맙소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젠 어쩌지? 이젠 어떻게 하죠? 도망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씩 움직이는 난쟁이를 살피며 말했다. 저자가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잖아요. 알죠. 알고 말고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의자에 묶인 채 늘어져 있는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그녀를 막아선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도망쳐야 한다고, 죽은 사람은 그냥 놔두고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잠에서 방금 깨어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아이처럼 이상한 눈빛이었지만 결국 내 손길에 이끌려서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우리가 문까지 다 와서 내가 그녀를 위해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난쟁이가 손과 무릎을 뒤틀더니 벌떡 일어섰다. 그는 잠시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여자를 발견한 그는 칼을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나를 밀치더니 토끼처럼 재빨리 계단을 올라갔다. 작은 집 복도를 따라 재빨리 사라지는 그녀의 발소리에 이어서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은 내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난쟁이는 목격자를 그냥 보내줄 눈빛이 아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 칼을 들고 정신없이 달려드는 순간 나는 간신히 문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그가 갑자기 탁자 쪽으로 몸을 돌려 촛불을 끄는 동안 나는 계단을 올라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복도를 지나 간신히 문의 손잡이를 붙잡았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문을 연 다음 나는 안개 속으로 빠져나왔다. 그가 따라오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정신을 잃을 것처럼 무릎에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나를 지나치는 남자의 헐떡거림이 들려왔다. 이내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홀로 보도에 주저앉아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물론 나는 그때 들어간 집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대략 광장에서 중간쯤에 있는 집이라고 짐작만 할 뿐이다. 나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한 번 긴 여정을 시작했다. 난간을 찾지 못한 채 끝없이 펼쳐진 거리를 오랫동안 헤맨 끝에 간신히 우체통까지 도착했다.
정신없이 우체통 입구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길을 가늠했다. 앞으로 3발자국을 걸으니 다시 난간이 손에 들어왔다. 난간을 따라 더듬거리면서 우리 집이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와서 마당을 지나 현관문을 밀었더니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불안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메리. 나는 그녀의 발치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그 집을 다시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야겠다. 나는 드로브리지 크레선트에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이웃들을 전부 다 알고 있다. 화창한 날이면 번번이 우체통까지 걸어가서 눈을 감고 그날 밤 이방인이 포탄처럼 나를 밀치고 간 뒤에 내가 어디로 발길을 옮겼는지 기억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모두 다 헛수고였다. 그날 밤 끔찍하게 살해된 남자의 시체가 지척의 어느 거리, 어느 집에 누워 있는지, 겉으로는 무해하게 보일 뿐인 크레선트의 주택 가운데 과연 그런 범죄가 벌어지기는 했는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을 그날 밤 초자연적이고 기묘한 방식을 통해 본 것은 아닌지, 난 지금도 도저히 알 길이 없다. 다만 그것이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건임을 증명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날 발치에 쓰러진 나를 부축하던 아내가 내 손에 움켜진 뭔가를 발견하고 손가락을 펴서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한 움큼의 빨강 머리카락이었다.